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겨우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일본을 돕겠다고? 일본 정부의 오만한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일 정책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일본인 5만 명을 인질로 잡았고 30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 리 없죠. 한국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는 미국의 경고는 무시한 채 수조엔의 손실에도 일본 정부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직접 한국에 SOS를 보낸 겁니다. 한국 없이는 단 한 개의 칩도 만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이 한국에 살려달라 애원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일본은 믿을 수 있지만 한국은 감정적이잖아요. 도쿄 본사 타카하시 전무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렸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일본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처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뉴욕 맨해튼 53번가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센트럴파크가 보였지만 저는 화면 속 숫자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켄지 로엘 42살 국제통상과 제재 전문 변호사 미국 상무부와 USTR 자문을 거쳐 지금은 글로벌 로펌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죠. 타카하시 전무의 자신감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아시아 최고의 파트너였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인이셨고 저 역시 그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착한 마이클 앤더슨의 내부 보고서가 제 믿음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중무역 의존도 24%, 중국인 관광객 비중 30%, 주재원과 가족 3만 5천 명. 저는 숫자들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타카하시 전무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켄지상.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은 국내 정치용입니다. 중국도 그걸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모니터 왼쪽에 떠있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중국이 일본 간첩단 적발을 발표한 지 한 달. 이미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요. 출국 금지, 갑작스런 세무조사, 그리고 사라진 직원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수가 들어와 태블릿을 건넸어요. 마이클 앤더슨 국장님이 30분 후 화상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한국 산업부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한국이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이 문제에 왜 한국이 끼어드는 거죠? 타카하시 전무에게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보낸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숫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 87%, 배터리 원자재 수입의 92%가 중국산. 그리고 저는 마우스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대중무역 비중이 2019년 이후 5%포인트 감소했다는 대목이었어요. 왜 한국은 줄었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화상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워싱턴의 마이클, 그리고 처음 보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박지연 과장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켄지, 일본 기업들이 위험해. 중국이 반감법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박지영 과장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복잡한 도표였어요. 아시아 지도 위에 선들이 그어져 있었고 한국, 호주, 동남아를 잇는 루트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공급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5년간 준비해온 플랜 B예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일본 수출 규제. 맞아요. 2019년 그 사건. 그때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었죠. 일본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까?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박 과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 다음은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동맹이란 건 위기 때 서로를 돕는 거 아닌가요? 묘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했던 나라인데 지금 한국이 일본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니.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켄지, 내일까지 일본 기업 리스크 평가를 다시 해줘. 특히 중국 내 자산과 인력에 대해서. 리엔도 보고서를 보낼 거야. 리엔, 중국계 미국인 리스크 컨설턴트였죠. 그녀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농장을 운영하셨던 이민 1세대. 진주만 공습 이후 수용소에 갇히셨다가 나중에 미군에 자원 입대하셨죠. 언제나 일본인의 명예를 강조하셨던 분. 제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리엔의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이 섬뜩했습니다. 중국 반감법 일본 기업 적용 시나리오. 첨부 파일을 열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내 일본 기업 수 7,300개. 일본인 주재원 12,000명. 가족 포함 35,000명. 총 자산 규모 3천억 달러. 그리고 마지막 줄. 반감법 적용 시 이들 모두가 하루아침에 적대 세력 협력자가 될 수 있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JPCN RS KR 옵션. 일본 중국 리스크. 그리고 한국 옵션.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상하이 주재 일본 상사 직원으로부터였어요. 긴급. 동료 3명이 출국 금지 통보받음. 이유 설명 없음. 저는 즉시 타카하시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이번엔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켄지상, 방금 본사에 연락이 왔어요. 상하이 지사 직원들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출국이 금지된 게 맞나요? 확인 중입니다만 일단 침착하라고요. 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직원이 인질이 된 것 같은데. 인질.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죠. 내일 워싱턴에서 대책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개입할 겁니다. 미국이 뭘 할 수 있죠? 중국한테 압력을 넣는다고 우리 직원들을 풀어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나저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나요?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박지영 과장이 보여준 도표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 대체 공급망입니다. 중국을 우회할 수 있는. 타카하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그들은 항상 큰 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타카하시-상, 이건 큰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본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항로, 항만, 계약,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준비했다고요? 그 질문에 저도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을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회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 리스트, 중국 의존도, 예상 피해 규모, 숫자들이 춤을 추듯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는 것을. 상하이의 야마다 씨, 베이징의 사토 씨, 광저우의 다나카 씨. 제가 아는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박지영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도표 잘 봤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켄지님,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그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동맹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힘이 아니라 신뢰, 위계가 아니라 협력. 그리고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해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의 불빛이 오늘따라 붉게 보였어요. 경고등처럼.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 일본 기업들의 긴급 문의가 밤새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쿄 본사들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죠. 11월 29일 아침 8시.
미국 상무부 건물 지하 3층. 접근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어요. 마이클 앤더슨, 리엔,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의 다나카 쇼고 차관보가 바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처럼 허둥대지도 않을 거고요. 박지영 과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손가락이 펜을 꽉 쥐는 걸 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영호, 한국 재계 원로이자 경제단체 고문이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날아오느라. 도쿄. 다나카 차관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김 고문님이 왜 도쿄에? 김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기업 몇 곳이 조언을 구하더군요. 중국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고요? 마이클이 기침을 하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무역액은 연간 2,400억 달러. GDP 대비 의존도는 24%입니다.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중국인 관광객 연간 950만 명. 관광 수입의 30%. 이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관광은 일시적입니다. 회복될 거예요. 리엔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상, 반간법 조항 아시죠?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제18조. 국가 안보를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은 자산 동결, 출국 금지, 형사 기소가 가능합니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나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리엔이 계속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 그게 기준입니다. 이미 캐나다 기업인 2명이 1,000일 넘게 억류됐었죠. 이유도 모른 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밤 추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중국 내 일본인 장기 체류자가 12만 명입니다. 주재원과 가족이 3만 5천, 유학생이 4만, 나머지는 사업가와 연구원들이에요. 마이클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빼곡했어요. 일본 기업 거점입니다. 7,300개 회사, 3천억 달러 자산.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시각화되니 압박감이 달랐어요. 이게 다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로라 밀러였어요. 미국 하원 보좌관이었죠. 정확합니다. 리엔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어요. 지난주 광저우에서 일본 자동차 부품 공장 3곳이 갑자기 환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조업 중단 명령을 받았고요. 다나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검사입니다. 중국도 법치국가예요. 그럼 왜 한국 공장은 검사를 안 받았을까요? 김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같은 공업단지, 같은 업종인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호가 계속했어요.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다나카가 불편해했습니다. 그건 안보 조치였습니다. 네, 안보.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안보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접 피해만 50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죠. 어떻게? 대체 공급망을 만들었으니까요. 박지연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도표였어요. 현재 한국이 확보한 대체 루트입니다. 호주 히토류, 칠레 리튬, 인도네시아 니켈.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도 70% 생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론이죠.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민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 부사장이었죠. 저희는 지난 3년간 이 루트로 시범 생산을 해왔습니다. 비용은 10% 늘었지만 리스크는 80% 줄었어요. 로라 밀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 비용 증가로 80% 리스크 감소. 나쁘지 않네요. 그때 다나카가 폭발했습니다. 왜 모두들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감정적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요? 김영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걸 때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파기됐습니다. 그게 약속을 지킨 겁니까? 그건 다나카 상.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현실을 봅시다. 지금 일본 기업 3곳에서 추가 출국 금지 통보가 왔습니다. 총 18명이에요. 화면에 명단이 떴습니다. 이름들이 하나씩 스크롤됐어요. 야마모토, 사사키, 이토, 실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아세요? 사사키는 그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 대학 후배입니다. 리엔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은 필요하면 1000명도, 10,000명도 억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다나카가 마이클을 봤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기업도 중국에 많습니다. 우리도 인질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가장 취약했죠. 왜? 준비가 없었으니까요. 한국 제안을 다시 들어보죠. 로라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박지연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긴급 대피 물류망.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생산 이전 시 3주 내 가동 가능. 둘째, 대체 원자재 공급. 이미 계약된 물량의 30%를 일본에 양보 가능. 셋째, 잠깐,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일본을 돕습니까? 조건이 뭐죠? 김영호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조건이요? 간단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더 이상 하청업체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다나카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죠? 중국과 정면 대결? 그럼 인질이 된 직원들은? 미국에 의존. 미국도 자국 기업 보호하기 바쁩니다. 유럽? 너무 멀어요. 그럼 켄지상은 한국을 믿자는 겁니까?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지연이 한 말도 믿음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마이클이 정리했습니다. 내일까지 각자 검토해 오세요. 일본은 중국 리스크 평가, 한국은 지원 가능 범위, 미국은 중재안. 회의가 끝났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영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상,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20년 전 도쿄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네요. 다나카가 놀랐습니다. 절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때 당신이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셨죠.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호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다나카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내일 다시 논의하죠. 저는 남아서 리엔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일본인들을 대량 억류할까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상하이에서 일본 상사 직원 5명이 추가로 조사받고 있대요. 이유가 필요한가요? 국가 안보면 충분하죠. 저는 박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켄지님, 우리는 5년을 준비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배신한 그날부터. 배신.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덧붙였어요.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살아남고 싶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창문으로 워싱턴 기념탑을 봤습니다. 높이 솟은 하얀 탑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일본의 미래처럼 불확실하고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래는 저는 박지연이 보여준 도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준비되어 있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번엔 역할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4시 상하이에서 걸려온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켄지상, 히라누마입니다. 큰일 났어요. 히라누마 아야노, 일본 최대 상사 미스 이물산의 아시아 총괄 전무였죠. 평소에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직원 한 명이 사라졌어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에서 곧 연락이 올 거지라고만 하고 끊었대요. 곧 연락이 올 것. 그 말의 의미를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데려갔다는 뜻이었죠. 일단 침착하세요. 제가 리엔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켄지 상. 히라누마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건가요? 본사에서는 여전히 일시적 마찰이라고만 하는데 저는 어제 워싱턴 회의에서 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12만 명의 일본인, 3천억 달러의 자산, 히라누마 상. 최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에는 상하이, 베이징, 도쿄, 서울의 얼굴들이 떴어요. 그런데 도쿄 측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구로다 마사키, 일본 경제신문 주필이었죠. 구로다 상이 왜? 제가 물으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켄지상, 당신이 한국과 손잡으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미국도 이제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구로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숫자도 못 지키는 감정적인 나라예요. 작년 무역 적자 규모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구로다 상. 서울에서 접속한 박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의혹은 IMF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IMF도 한국 편이죠. 구로다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로비를. 그때 베이징 화면에서 장웨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대외 담당 부국장이었죠. 모두가 놀랐어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 회의에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매우 흥미롭네요. 일본은 한국을 믿지 못하고 한국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중국에 대항하겠습니까? 이건 내부 회의입니다. 제가 항의했어요. 내부요? 장웨이가 웃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히라누마 상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중국 영토에서 이뤄지는 회의는 중국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섬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회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장웨이가 계속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어제 일본 간첩단 추가 적발이 있었습니다. 모두 경제 스파이 혐의죠. 증거요? 곧 공개될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히라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간첩단이라고요? 함정입니다. 리엔이 말했어요. 전형적인 인질 외교예요.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라누마가 울먹였어요. 직원들 가족이 저한테 매일 전화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저는 도쿄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사토 에미가 있었어요. 젊은 여성 외교관이었죠. 사토상. 일본 정부 입장은? 그녀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이 중국 외교부를 방문했어요. 저도 동행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해가 있었다면서요. 뭐라고요? 구로다가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고개를 숙였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토가 변명했습니다. 인질이, 아니, 억류된 사람이 이미 23명이에요. 23명.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그때 박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 썼던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는 3,000명을 빼냈습니다. 3,000명을. 히라누마가 놀랐어요. 그리고 공장도 옮겼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로. 물론 비용이 들었지만 인명은 지켰습니다. 구로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식 도망이군요. 일본은 정면 돌파를. 정면 돌파요? 김영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구로다 상. 당신 자녀가 상하이에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구로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상하이 사무실 창밖을 보고 있는 히라누마를 봤습니다. 그녀의 뒤로 푸동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히라누마 상. 직원 명단 보내주세요. 리스크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망설였어요. 본사가 동의할까요?
아직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도쿄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사토 에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 직원 5명, 기술 유출 혐의로 중국 공안 조사. 이번엔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이것 봐요. 구로다가 흥분했습니다. 중국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제 일본도 강경하게. 어떻게요?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중국과 무역 끊으실 건가요? 휘토리 없이 전기차 만드실 건가요? 구로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엔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일본인 억류자 명단입니다. 28명. 업종별로는 전자 8명, 자동차 7명, 상사 6명. 숫자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건 리엔이 말을 이었어요. 중국 내 일본 학교 현황입니다. 학생 수 12,000명. 이들도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까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내 한국 학교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대피 계획도 있어요. 72시간 내 전원 철수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제가 물었습니다. 사토 에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2011년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였죠. 14년 전 계획이라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박지연이 히라누마를 봤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히라누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구로다가 끼어들었어요. 조건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것. 둘째,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 셋째, 다시는 경제를 무기로 사용하지 말 것. 구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어 한국이 일본에게 조건을. 그런데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구로다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베이징 특파원이?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출국 금지라고. 왜? 무슨 이유로? 전화를 끄는 구로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신문사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이제 언론까지 표적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서로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손을 잡을 것인가. 히라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구해야 해요. 한국이든 어디든 도움을 받겠습니다. 사토 에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구로다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앉았어요. 일단 들어는 보죠. 박지연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형 긴급 철수 플랜입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브릿지. 다리 프로젝트. 중국과 자유세계를 잇는 탈출의 다리. 첫 단계는 인원 파악입니다. 최민수가 설명했어요. 중국 내 모든 일본인의 위치, 신분, 긴급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둘째, 대피 경로 확보. 박지연이 이어받았습니다. 육로, 해로, 항공로를 동시에 준비. 한국 기업의 물류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셋째,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채널. 우리는 아직 그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히라누마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히라누마 상. 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브릿지, 참여합니다. 사토 에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무성도 비공식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구로다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블릿에 속보가 또 떴어요. 그가 읽더니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중국 상무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전자제품에 대한 안보 심사를 시작한대요. 사실상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은 평화로웠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수만 명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지연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켄지님, 할아버지가 일본분이시죠? 이런 상황이 힘드실 거예요. 맞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본계 미국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함께 살아남기. 그것이 새로운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 라운지. 저는 다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대표단을 보냈거든요. 켄지상, 이쪽입니다. 다나카 쇼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외무성, 경산성, 방위성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들이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만 가득했죠. 추가 억류자가 나왔다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만 13명, 총 41명입니다. 41명.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상무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3개가 벽을 가득 채웠고 그 위에는 중국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이클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 없이, 희망 없이, 오직 현실만.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첫 번째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 일본 기업 현황입니다. 총 7,312개. 업종별로는 제조업 3,800, 서비스업 2,900, 금융 300, 기타 312. 숫자들이 시각화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마이클이 계속했어요. 이들 기업의 총 자산 규모 3,200억 달러, 일본 GDP의 약 8%에 해당합니다.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장부가액이고 실제 가치는? 실제 가치요? 리엔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결하면 가치는 제로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람 아이콘들이 지도를 채웠어요. 일본인 체류자 현황. 마이클이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상하이 32,000, 베이징 18,000, 광저우 13,000, 선전 8,000. 숫자를 읽을 때마다 아이콘이 깜빡였어요. 잠깐.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통계로는 전체 10만 정도인데 그건 등록된 장기 체류자만입니다. 리엔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단기 출장자, 관광객, 유학생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만. 가족까지 합치면 20만이 넘어요. 20만 명.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입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수출 2천억 달러, 수입 1,800억, 총 무역액 3,800억, 일본 전체 무역의 24%. 그리고 이건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히토류 의존도 87%, 리튬 91%, 코발트 93%. 다나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박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국장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시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전면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간대별 시나리오였어요. DDA, 히토류 수출 중단, 일본 전자업체 생산 차질 시작, D7점 배터리 원료 공급 중단, 전기차 생산 라인 멈춤, D14점 중국 내 일본 공장 가동 중단, 글로벌 공급망 붕괴, D30점 일본 GDP -5%, 주가 30% 폭락, D90점 실업률 2배 상승, 사회 불안 시작. 이건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다나카가 소리쳤어요. 중국도 피해를 입을 텐데. 물론입니다. 마이클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중국도 GDP 2% 정도 손실을 볼 겁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어요. 일본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그때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울거나 화내는 대신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가 박지연을 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박지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이번엔 파란 선들이 아시아 전체를 연결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대체 공급망입니다. 호주 히토류 광산 지분 30% 확보, 칠레 리튬 장기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합작 투자. 그리고 이건 최민수가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실제 작동 데이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루트로 조달한 물량. 계획 대비 89% 달성. 다나카가 놀랐습니다. 정말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박지연이 단호히 답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녀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 생산 능력. 약 30%, 30%면 일본 경산성 관계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핵심 산업의 70%는 유지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최민수가 확인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붕괴는 막을 수 있어요. 로라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용은요? 이런 전환에 얼마나 들죠? 약 500억 달러. 김영호가 답했습니다. 큰 돈이지만 중국에 동결될 3천억보다는 낫죠. 다나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는 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사토 에미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라. 그녀가 태블릿을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방금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엔화 결제 임시 중단. 사실상 금융 제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다나카가 물었어요. 내일부터. 내일? 다나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결제를 못한다는. 중국 내 일본 기업 7,300개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리 옌이 계산했어요. 일일 거래액만 약 100억 달러.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나카 상.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규모의 문제예요. 일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 다나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까? 무릎이 아니라 손을 잡자는 겁니다. 박지연이 말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 대등? 다나카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등?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봤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총리실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가기를 소집했대요. 안건은 한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 모두가 놀랐습니다. 일본 총리가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김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리가 현실을 본 모양이네요.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대체 공급망에 합류하느냐, 아니면 혼자 맞서다 무너지느냐. 시간이 없습니다. 리 옌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방금 추가 소식.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일본 항공기 2대 이륙 금지. 뭐라고? 사토 에미가 놀랐어요. 안전 점검이랍니다. 승객 3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항공기까지 인질이 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평화로웠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전쟁이었죠. 경제 전쟁, 그리고 인질 전쟁.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숫자를 보셨습니다. 7,300개 기업, 20만 명, 3천억 달러. 이게 중국이 준 일본의 목줄입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저는 박지연을 봤습니다. 한국이 만든 탈출구. 완벽하진 않지만 유일한 출구입니다. 박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정하면 우리는 내일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인명 구출. 기업인과 가족들을 단계적으로. 잠깐.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김영호가 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국을 동등하게 대할 것. 둘째, 경제를 무기로 쓰지 말 것. 셋째,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 이번에는 우리가 기준을 정합니다. 누가 먼저고 얼마나 도울지. 한국이 결정합니다. 다나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사토 에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공식 요청한 것이니까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바뀐 날, 규모 앞에서 자존심은 무너졌고, 현실 앞에서 환상은 깨졌다. 그리고 한국이, 진짜 한국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지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켄지님, 일본계로서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어줘서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배웠으니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이 시작된 것이죠. 11월 29일 오후 2시 워싱턴 시간. 서울은 새벽 4시였습니다. 한국 측이 새벽인데도 화상회의를 하겠다고요. 다나카가 의아해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이클이 회의실 스크린을 켰습니다. 매 시간 일본인 억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자 서울의 시뮬레이션 센터가 나타났습니다. 박지연, 최민수, 그리고 김영호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 뒤로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지연이 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3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위기는 시간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녀 옆에 최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우리 앞 스크린에 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선박들, 깜빡이는 항만들. 마치 살아있는 순환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히라누마가 놀랐습니다. 실제 데이터입니까? 네, 최민수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평양과 인도양의 모든 화물선 위치입니다. 10분마다 업데이트되고요. 보이는 선박만 682척입니다. 김영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나카 상, 히라누마 상. 잘 보십시오. 이것이 한국이 준비한 플랜 B입니다. 박지연이 시나리오를 입력했습니다. 가정 내일 오전, 중국이 일본에 대한 모든 희토류 수출을 중단. 화면에서 중국발 녹색 선들이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열도가 점점 어두운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통상적인 경우,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3주 후 일본 전자산업 마비, 5주 후 자동차 산업 정지. 구체적으로는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 5,000명 실직, 도요타 나고야 공장 12,000명 조업 중단. 그건 이미 압니다. 다나카가 짜증을 냈어요. 대안을 보여주세요. 지금부터입니다. 최민수가 새로운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갑자기 호주, 몽골, 카자흐스탄에서 파란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확보 물량 전환 시작. 그가 설명했습니다. 호주 라이너스에서 1일 20톤, 몽골에서 15톤, 부산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그때 히라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호주 라이너스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 지분이 있죠. 박지연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포스코가 30%, 일본 소지츠가 10%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중국을 누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시계가 빨리 돌면서 날짜가 바뀌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흘째. 박지연이 가리켰습니다. 첫 대체 물량 일본 도착. 도요타 라인 부분 재가동. 구체적으로 프리우스 생산 라인 30% 복구. 일주일째. 최민수가 이어받았어요. 생산 회복률 40%. 소니 이미지 센서 공장도 재가동 시작. 화면에 일본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히라누마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김영호가 문서를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2022년 요소수 대란 대응 기록입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한 달 만에 정상화했어요. 당시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이 멈출 뻔했지만 우리는 베트남과 러시아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사토 에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운송 능력은 충분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박지연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현재 한국 해운사 보유 선박 800척, 그중 200척을 즉시 전환 가능합니다. HMM이 120척, 페노션이 80척.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선박명, 톤수, 현재 위치, 도착 예정 시간. 예를 들어 최민수가 특정 선박을 클릭했습니다. 현대 토파즈 5만 톤급 벌크선, 현재 싱가포르 인근. 재배치하면 48시간 내 호주 도착, 적재 후 나흘 만에 요코하마 입항. 시뮬레이션에서 선박 하나가 이동 경로를 그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윈으로, 다시 요코하마로. 해류와 날씨까지 계산된 최적 항로였죠. 비용은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톤당 12% 증가. 김영호가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토류 톤당 운송비가 3,000달러에서 3,360달러로. 하지만 공장이 멈춰서 하루 10억 엔씩 손해보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중국에 갇힌 일본인들은? 박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중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 내 한국 기업 네트워크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총 4,000개 사업장이 있어요. 직원 수만 12만 명. 이들을 활용합니다. 최민수가 구체적 계획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상하이 푸동의 일본 직원 100명. 삼성 반도체 공장 버스에 태워 홍차오 공항으로 이동. 한국 기업 단체 관광 명목으로 출국 수속. 중국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사토 에미가 걱정했습니다. 물론 알겠죠. 김영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까지 건드리면 중국도 타격이 큽니다. 삼성 하나만 해도 중국 내 투자액이 200억 달러가 넘어요. 중국이 그걸 포기할까요? 그때 리 앤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사드 사태 때 중국은 한국 기업을 압박했지만 직원 억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보복과 인질은 다른 차원이니까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일본인들이 한국 기업 사업장으로 모이는 경로가 표시됐어요. 그리고 다시 공항으로 향하는 루트가 그려졌죠. 상하이에서 인천까지 하루 6편. 박지연이 읊었습니다. 대한항공 3편, 아시아나 2편, 진에어 1편. 하루 최대 1200명 수송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부산까지 하루 4편. 최민수가 추가했어요. 800명 추가요. 광저우에서 제주까지도 하루 300명. 일주일이면 히라누마가 계산했습니다. 14,000명. 맞습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면 대부분 빼낼 수 있어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위급한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다나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2019년 7월 4일을 기억하시죠? 박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날, 우리 회사 직원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일본에서 부품이 안 오면 다음 달에 공장 문 닫아야 한다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리고 준비했어요. 5년 동안, 1825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가교 프로젝트 실행 준비 완료. 이제 그 준비를 일본과 공유하려 합니다.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상생을 위해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일본이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리 앤이 태블릿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중국 상무부, 일본 기업 자산 동결 검토 시작. 그리고 그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일본 항공 직원 12명 출국 금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2명이 더요? 히라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거래처 직원도 있을 텐데 얼마나 걸립니까? 히라누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가교 프로젝트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박지연이 최민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지금 당장이요. 명령만 떨어지면 6시간 내 첫 수송 시작. 부산의 대한항공 특별기가 이미 대기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김영호가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대기 상태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국정원까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일본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박함만 남았어요. 도와주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구해주십시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의 머리를 숙인 것이니까요. 머리 숙이실 필요 없습니다. 박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김영호가 덧붙였습니다. 첫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 둘째, 경제를 정치 도구로 사용 금지. 셋째, 한국이 이번 작전의 기준을 정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다나카가 즉시 답했어요. 지금 도쿄에 전화하겠습니다. 총리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하죠.
최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가교 프로젝트, 예비 가동 개시.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 후, 첫 구출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저는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한국이 일본의 생명줄이 된 날, 그리고 동북아의 중심축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동한 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토록 극명하게 드러난 날, 11월 29일 저녁 6시, 워싱턴 상무부, 서울 화상회의가 끝난 지 3시간, 저는 다시 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참석자가 달랐어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까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해리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2시간 전 베이징 소식입니다. 일본 기업 임원 6명이 추가로 출국 금지. 이제 총 67명입니다. 67명. 재무부의 캐서린 로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시작일까요? 경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오늘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 3% 하락. 엔화 가치는 2% 떨어졌고요. 반면 한국 코스피는 5.8% 상승했습니다. 로라 밀러가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시장이 벌써 반응하고 있네요. 일본은 팔고 한국은 사는. 그때 국방부의 브라이언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주일미군 기지 보급품의 60%가 일본 기업을 통해 조달됩니다. 만약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주한미군 기지는요? 해리슨이 물었어요. 한국 기업 의존도가 70%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대체 공급망을 갖춰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더 믿을 만하다는 것. 마이클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아시아 전략, 즉 일본 중심의 동맹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나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국이 일본을 버린다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재편하는 겁니다. 마이클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중심이었죠. 서울에서 선들이 뻗어나가 도쿄, 워싱턴, 베이징,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연결됐습니다. 새로운 삼각 구조입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하지만 중심축은 한국입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어.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은 겨우 12위고요. 평시에는 그렇죠. 해리슨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준비된 12위가 준비 안 된 3위보다 강합니다. 캐서린 로즈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로 보죠. 중국이 일본과 전면 경제전을 하면 미국 피해액 연간 3천억 달러. 한국까지 타격받으면 5천억. 하지만 그녀가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 중심 재편을 하면 피해를 1,500억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아끼는 거죠. 돈이 전부입니까? 다나카가 비꼬았어요. 아니요. 브라이언 대령이 답했습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 예비군이 300만, 일본 자위대 전체 병력이 25만인 것과 비교하면 그건 육군 얘기고, 다나카가 반박하려 했지만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언이 계속했어요. 한국 조선소가 세계 군함의 40%를 건조합니다. 일본은 20%고요. 누가 더 빨리 함대를 늘릴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경험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삼각 구조입니다. 일본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재조정하는 거죠.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실행과 조정, 중국과 소통 가능한 유일한 채널, 일본 기술과 자본, 첨단 소재와 장비 제공, 미국 안보 보장과 최종 조정. 왜 한국이 조정 역할을 합니까? 그러다가 항의했어요. 리엔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이 3가지를 모두 갖췄으니까요. 첫째, 중국과 대화 가능. 둘째, 대체 공급망 보유. 셋째, 위기 경험과 극복 노하우.
로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냐고 물으면 간단합니다. 해리슨이 말했어요.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아까 서울 시뮬레이션 봤죠? 일본 혼자서는 70% 생산 능력을 잃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7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다나카가 중얼거렸어요. 자존심요? 캐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나카-상, 지금 일본인 67명이 인질입니다. 내일은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토 에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일본 외무성 관료가 한국 중심 전략에 동의한다니. 어제 중국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국장님이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중국 측은 코웃음만 쳤어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한국 외교관을 봤습니다. 중국 측과 대등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농담도 주고받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사토상, 당신은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더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실을 부정하면 더 큰 재앙이 올 테니까요. 마이클이 정리했습니다. 투표를 하죠. 한국 중심 삼각 구조 전략. 찬성하시는 분, 해리슨, 캐서린, 브라이언, 로라가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리앤과 저도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토 에미도 반대? 구로다만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는 고민하다가 기권했어요. 7대1, 기권 1. 마이클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중심 전략을 채택합니다. 그때 백악관 연락관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통령실에서 승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통령과 통화 예정이고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북아 전략의 중심이 공식적으로 도쿄에서 서울로 옮겨진 것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북아 신질서 한국 중심 삼각 동맹의 필요성과 전망. 첫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20세기가 일본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며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다. 다나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켄지상, 당신도 일본계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봅니다. 일본이 살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신자, 구로다가 중얼거렸어요.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미국과 손잡아 일본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한국과 손잡아 일본을 지켜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지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략 전환 결정 축하합니다. 한국 정부도 준비됐어요. 내일부터 본격 가동.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본 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창문에 비쳤어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다. 그들은 위기를 경험했고 극복했으며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동북아가 시작될 것이다. 다나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켄지상, 정말로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다나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변화를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한국은 이미 준비됐고 일본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파트너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본의 세기가 정말로 끝난 건가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제가 위로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는 거죠. 리더에서 파트너로,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리더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이 시작되는 밤, 그리고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지하 특별회의실. 일반 투숙객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극비 회담을 위해 마련한 장소였죠. 저는 새벽 비행기로 워싱턴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한국 측이었어요. 박지현, 최민수, 그리고 김영우. 뒤이어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어요. 다나카와 구로다뿐 아니라 일본 경제계 거물들이 함께였습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부회장들이었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히라노마 아야노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이 방을 누르고 있었죠. 히라노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검은 파일을 열었어요.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명단이었어요. 빼곡히 적힌 이름들. 중국에서 억류되거나 출국 금지된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오전 기준 93명. 그중 27명이 우리 미쓰이 직원입니다. 명단을 자세히 보니 이름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기혼, 자녀 둘, 부모 병간호 중, 다음 달 결혼 예정. 이 사람은 히라누마가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입사 동기예요. 상하이 지사장입니다. 딸이 내년에 대학 입학인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어요. 도요타 부회장이 자신의 명단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38명입니다. 베이징 연구소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개발하던 핵심 인력들입니다. 소니 부회장도 종이를 펼쳤습니다. 16명. 이미지 센서 공장 기술자들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유출 혐의를 씌웠어요. 명단이 계속 쌓였습니다. 테이블이 종이로 뒤덮였어요. 각 종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한 가족의 운명이었습니다. 김영호가 천천히 명단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합치면 몇 명입니까? 직원만 93명. 히라누마가 답했어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27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나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전체 일본인 수입니다. 장기 체류자 12만 3천, 단기 포함 약 20만. 박지연이 최민수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최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희가 파악한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미 대피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중국 지도에 대피 루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1순위, 억류자와 출국금지자 93명. 박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특별 작전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 초청 형식으로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해요. 가능합니까? 히라누마가 물었어요. 이미 중국 상무부와 비공식 접촉을 했습니다. 김영호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증하면 임시 출국을 허가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임시 출국이요? 명목상 그렇다는 거죠. 일단 나오면 됩니다. 최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순희, 일반 주재원과 가족 약 5만 명. 이들은 정상 항공편으로 순차 이동. 하루 3,000명씩. 보름이면 완료. 3순위,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 박지연이 이어받았어요. 이들은 자력 출국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 시 지원. 그때 일본 외무성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카무라 차관이었어요. 오늘 처음 본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돕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김영호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2019년 7월,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저는 이 호텔 바로 위층에 있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였죠. 그가 돌아섰어요. 그때 한 중소기업 사장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부도난다고. 일본 부품 없이는 한 달도 못 버틴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장님은 결국 회사를 접었습니다. 직원 50명이 실직했죠. 그 중에는 제 조카도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히라누마를 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지금 당신들이 느끼는 공포와 절망을 우리가 5년 전에 겪었으니까요. 그럼 복수입니까? 다나카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했다면 당신들을 그냥 두고 봤겠죠.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그가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다시는 경제를 무기로 쓰지 말 것. 둘째,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 셋째,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셋째, 이번에는 우리가 기준을 정합니다. 누구를 먼저 구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한국이 결정합니다. 다나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동의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박지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매시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라누마가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인사였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일본 경제계 거물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도요타 부회장, 소니 부회장, 미쓰비시 부회장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경제계가 한국의 머리를 숙인 것이니까요. 김영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고개 들으세요.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협력 합의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나카무라 차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항복 문서 아닙니까? 항복이 아닙니다. 박지연이 정정했어요. 상호 협력 계약이죠. 한국도 의무를 집니다. 일본인 구출을 보장하고 대체 공급망을 제공하고 중국과의 중재를 맡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결정권이 한국에. 당연합니다. 최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작전을 지휘하는 쪽이 결정권을 가져야죠. 일본이 중국 상황을 더 잘 압니까? 대피 루트를 갖고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구로다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굴욕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머리를 숙이다니. 굴욕이요? 김영호가 그를 똑바로 봤어요. 진짜 굴욕이 뭔지 아십니까?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명단의 사람들이 중국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가 명단을 가리켰어요. 자존심과 생명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구로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토 에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명하겠습니다. 외무성을 대표해서. 그녀가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히라누마도 펜을 들었습니다. 미스 이물산도 서명합니다. 하나둘씩 펜을 들었어요.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일본 경제의 심장부가 한국과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카무라 차관이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도쿄에 보고해야. 시간이 없습니다. 박지연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방금 속보입니다. 중국 공안, 일본 기업 추가 조사 착수. 대상 기업 20곳. 나카무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4시 18분. 김영호가 시간을 읽었습니다. 한일 긴급 협력 협정 체결. 이제부터 가교 프로젝트가 공식 가동됩니다. 최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구출 작전은 6시간 후 상하이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 연수단으로 위장한 대피 그룹. 일본인 50명이 첫 대상입니다. 항공기는 히라누마가 물었어요. 대한항공 전세기 2대가 대기 중입니다. 박지연이 확인했어요. 상하이 인천 노선. 내일 아침 9시 도착 예정.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김 고문님, 긴급 뉴스입니다. 대형 TV가 켜졌습니다. NHK 방송이었어요. 속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전자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김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경제 전쟁이. 히라누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구출할 수 있을까요? 약속합니다.
박지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여성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며 저는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앙숙이었던 두 나라가 손을 잡는 순간. 11월 30일 서울.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을 형이라 부른 날. 아니, 형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정한 날. 그리고 한국이 그 손을 잡아준 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지연과 함께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박 과장님, 정말로 다 구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켄지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어요.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멀리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저녁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공식화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오늘은 그것을 인정한 날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상하이에서 첫 구출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11월 30일 밤 11시 서울.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아침 9시. 곧 미국 동부의 비즈니스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연이었어요. 켄지님, 첫 구출 작전 성공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상하이발 대한항공 특별기가 방금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일본인 53명 전원 무사히 도착. 53명. 예정보다 3명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막판에 가족 3명이 더 합류했어요. 중국 당국도 가족까지는 막지 않더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방향 하늘 어딘가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착륙하는 비행기일지도 모릅니다. 히라노마 상도 아십니까? 물론이죠. 직원 7명이 돌아왔다고 펑펑 울더군요. 도요타도 12명, 소니도 8명. 모두들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이었어요. 마이클 앤더슨. 켄지,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끝냈대. 공식 발표는 내일이지만 새로운 동맹 구조가 확정됐어. 어떤 내용입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 하지만 경제와 공급망은 한국이 주도. 안보는 미국이 보장. 일본은 기술과 자본 지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정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써야 했어요. 결론 동북아 신질서의 의미와 전망.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 사흘 전, 이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이 떠올랐어요. 11월 28일, 뉴욕 사무실에서 타카하시 전무는 말했다. 일본은 믿을 수 있지만 한국은 감정적이다고. 사흘이 지난 지금,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됐다.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차갑고 정확하게 준비했다. 5년 동안 매일같이. 반면 일본은 오만했고 그 오만함이 재앙을 불렀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어보니 사토 M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그런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의 머리를 숙였으니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우월함이 깨진 날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했어요. 동시에 가장 안도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국이 손을 내밀어줬으니까. 복잡한 감정이겠네요. 켄지상은 일본 계시잖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이민 1세 되셨죠. 진주만 이후 수용소에 갇히셨다가 나중에 미군에 자원 입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미국이 새로운 조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한국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토가 일어섰어요. 보고서 쓰시는 거예요? 미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요. 뭐라고 쓰실 건가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었어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은 더 이상 도쿄가 아니다. 서울이다. 이는 경제 규모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책임의 문제다. 한국은 준비했고 책임을 졌다.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 사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보고서를 마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파트너가 된다면 동북아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우월이 아닌 상생으로. 새벽 1시, 박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두 번째 구출팀도 베이징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 도착 예정.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켄지 님도 수고하셨어요. 다리 역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있는 다리였으니까요. 보고서를 뉴욕 본사로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가교 프로젝트 한국이 일본을 구한 사흘.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첫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늘 지갑에 넣고 다니는 작은 흑백 사진. 할아버지, 세상이 변했습니다. 일본이 최고인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히라누마였어요. 켄지상, 들으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히라누마-상. 이게 다 한국 덕분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니.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12월 1일 새벽 서울. 새로운 동북아가 시작됐다. 일본의 세기는 끝났지만 한일 협력의 세기가 열렸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우리는 동반자다.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구출기가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역사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